안녕하세요. 저는 60대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는 지점례입니다. 엄마라는 단어, 세상 사람들 입에서는 대개 그리움이나 따뜻함이 먼저 묻어납니다. 아침밥 짓는 소리, 손끝에서 전해지는 국물의 온기, 눈빛 하나로도 감싸주는 그 사람. 그런 엄마를 떠올리면 눈물이 먼저 고인다는 이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제게 엄마는 그저 말끝마다 가시를 품고 제 존재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던 차별과 외면의 그림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느꼈습니다. 저를 보는 엄마의 눈에는 미안함도 기대도 애틋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태어났느냐는 원망이 말없이 꾹 담은 입술과 낯빛 속에 서려 있었습니다. 말로는 내 새끼라고 했지만 손길은 늘 그 반대였고 제 마음이 헝클어질수록 엄마는 더 단단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그래서 저에겐 따뜻함이 아니라 꺼내기만 해도 목구멍이 조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널 낳는 것이 아니었어. 태어날 때부터 기세서 집안 말아먹으려고 태어난 것. 하여튼 너는 정말 안 맞아. 왜 태어나가지고서 식구들 앞길을 막는지 저거 볼 때마다 속상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엄마 딸이잖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그래서 더 후회가 돼. 내가 널 낳아서 내 발등 찍은 것 같아서 아주 우라통이 터진다고. 제 기억 속 어머니는 늘 저를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계셨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화가 나셨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만 해도 실망한 얼굴을 하고선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미움이 고스란히 묻어난 표정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엄마라는 단어는 제게 사랑보다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게 했고 따뜻함보다 차가움을 먼저 느끼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는 걸까? 행동이 문제였을까? 말투가 불편했을까? 아니면 그날따라 기분이 나쁘셨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엄마는 시집살이를 참혹하게 겪으신 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남편의 무심함 속에서 마음을 굳게 닫은 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소름의 화살이 엉뚱하게도 저에게 향했습니다.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너라도 아들이었으면 내가 이 지경까진 안 됐을 텐데.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제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건지 이 집에서 숨 쉬는 게 잘못인 것만 같아 숨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 남동생들 민기와 민영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언제나 그 아이들 중심으로 흘렀고 엄마의 손길과 아빠의 눈길, 심지어 밥상 위에 마지막 달걀 부침 하나까지도 당연히 쌍둥이들 차지였습니다. 저는 늘 마지막이었고 어떤 날은 차례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방 안에 불이 들어오고 가족들이 따뜻한 국물을 나눠 마실 때 저는 문 앞에 쭈그려 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아빠는 그 존재조차 잊은 듯 숟가락 소리만 냈습니다. 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된장국 냄새가 그토록 모진 기억으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잊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속옷 한 장만 걸친 채 맨발로 차가운 현관 앞에 내몰려 서 있었던 그날, 겨울바람이 옷깃 대신 피부를 찢듯 파고들었고 발밑의 시멘트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워서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에서 닫힌 문 너머로 네가 뭘 잘했다고 하는 날선 목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동네 사람 몇몇이 조심스레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입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흔들었고
지나가던 노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집 안에서 제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의 공기는 아직도 제 폐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몸을 웅크린 채 입술을 깨물며 서 있던 그 기억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중학생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침부터 무언가를 찾는 듯 집안을 뒤지고 있었고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몰래 꺼내 쓴 비상금 봉투를 발견하신 거죠. 엄마는 곧장 아빠의 지갑을 내던지고 밥상에 뒤엎어진 채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분노는 마치 방향을 잃은 폭풍 같았습니다. 그날도 결국 그 분노는 고스란히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아빠는 벌써 도망치듯 집을 나가고 없었고 민기랑 민영이는 방 안에 숨어 있었지만 엄마는 늘 그래왔듯 가장 만만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아버지가 네 닮아서 저 모양이지. 너 같은 애 낳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꼴을 본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던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저 멍하니 엄마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손이 먼저 날아왔고 어깨를 밀치던 팔이 내 가슴팍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온몸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늘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빠가 저지른 돈 사고도 무책임한 삶도 시어머니의 독설도 전부 저 때문이라고 저를 낳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제게 고함을 지르면서 동시에 민기와 민영이는 방 밖으로 나와 엄마 괜찮아 하며 다가가면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들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기, 우리 민영이, 엄마는 니들밖에 없다. 니들만 아니었으면 나 벌써 미쳤다. 그 말이 귀에 닿을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제가 자식이 아니었고 저는 그저 집에서 분명히 타인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진 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날처럼 아프게 다가온 적도 또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 주지 않는 집에서 오직 성적표만이 저의 존재를 증명해 줬으니까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교과서가 해지도록 외우고 선생님들이 던지는 질문마다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반에서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고 성적표를 받아들 때면 순간이나마 스스로가 조금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말했죠. 나 대학 가고 싶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희미하게나마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을 하더라도 적어도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온 말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기집애가 무슨 대학이냐? 대학은 집안 기둥이 될 아들이나 가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속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저 눈을 감고 있었더니 뒤이어 이런 말까지 덧붙이셨습니다. 등록금 벌 시간이 있으면 민기, 민영이 학비나 보태. 그런데 돈 쓸 여유 없다. 그 순간 엄마는 제 앞에 뚜렷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자식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력이었습니다. 쌍둥이 남동생들의 뒤를 닦아주고 필요할 때 등록금을 보태는 존재. 그게 엄마가 보는 제 위치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해 엄마라는 울타리 안에 더는 나를 가두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더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우고 교과서를 돌려 읽고 도서관에서 잠든 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 딸일지 몰라도 나중에 내가 잘 되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밀어냈던 나를 엄마가 결국 돌아봐 줄 거라고. 내가 효도하면 엄마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공부한 끝에 결국 해냈습니다.
지방이긴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다고 불리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반면에 제 쌍둥이 남동생들은 고등학교도 공업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공고에 가서 기술을 배웠으니 나름 실속 있는 길이라고 여겼던 엄마는 그 아이들에게는 유난히 관대했습니다. 아침잠에 못 일어나 등교를 빼먹어도 숙제를 안 해가도 남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하면 기집애가 공부한답시고 빈일은 안 하고 앉았네 하고 핀잔부터 들었죠. 그러다 막내 민영이가 학교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며 자퇴를 선언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민영을 말리는 척하면서도 끝내 막지는 않았습니다. 학교가 다가 아니다. 손기술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 뒤엔 분명 어차피 남자이니까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죠. 그쯤 제가 대학에 붙었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셨고 축하의 말은커녕 뜻밖의 비난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네가 대학을 간 게 네 실력이라고 생각하냐? 집안 기운 다 뺏어서 민기 민영이까지 꼬이게 만들어 놓고 쌍둥이들 기를 네가 빨아먹은 거야. 그래서 걔들이 이 모양 된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제가 동생들의 실패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대학이라는 제 유일한 희망조차 엄마의 눈에는 누군가를 짓밟고 얻은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잘 되면 잘 될수록 미움만 더 짙어지는 존재라는 걸요.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누워서 합격증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성적이었지만 그 덕에 등록금 걱정은 덜 수 있었죠. 그러면서도 방과 후 시간에는 과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작게나마 엄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집안에서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과외비는 구역구역 집에 보탰습니다. 쌀 떨어졌다는 말이 들리면 봉투에 돈을 넣어 식탁 위에 올려뒀고 동생들 학원비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리면 카드 대신 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깟 장학금이 평생 갈 줄 알아? 얼른 대학 때려쳐. 밥 벌어먹을 나이가 지났으면 회사나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공부 타령이냐? 엄마는 마치 제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가계부를 기준으로 제 삶을 재단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은 사치고 너는 당장 취직해야 할 가난한 집안의 책임자라는 듯이요. 결국 나는 휴학계를 냈고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로 나왔습니다. 첫 월급을 손에 쥐던 날 나는 잠깐이나마 뿌듯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봉투째 건넨 월급을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고 그날 저녁엔 이미 냉장고가 동생들 좋아하는 간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뒤로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엄마에게 드렸고 나에게 돌아오는 건 고작 손톱만한 용돈과 이 돈으로는 택도 없다는 엄마의 한숨뿐이었습니다. 직장은 고되었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나는 여전히 엄마의 지갑 속에서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회사에서 중대한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본사가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졌고 누군가는 벌써 이직을 고민하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이 요동쳤습니다. 무섭고 막막한 마음보다 먼저 찾아온 건 도망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그 무렵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정장깃을 곧게 세운 채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대리는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서울 가도 함께 가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회사가 커지면 사람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거니까.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낯설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함께 해달라 말해준 그 순간이 뭉클했습니다. 무언가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견뎌온 내 아내 존재가 이제야 조금씩 고개를 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울로 가야겠다. 이 집에서 엄마의 소나귀에서 그늘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인생을 살기 위해 그 낯선 도시로 발을 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레 서울의 외곽 오래된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에 작은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햇빛은 잘 들지 않았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지만 그 방의 문을 처음 열던 순간의 그 기분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비로소 내 공간이 생겼다는 것,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 마치 숨통이 트이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선 골목길에서 길을 헤매고 퇴근 후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외로움마저도 편안했습니다. 누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지 않고 내 물건을 허락 없이 뒤지지 않으며 눈빛 하나로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은 제게 천국 같았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저는 짐을 붙이고 돌아서며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잘 살게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비록 엄마는 끝내 배웅도 격려도 한마디 안 했지만 저는 그날 온전히 제 의지로 엄마의 품을 떠났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선택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변함없이 일에 집중했고 서울이라는 복잡한 도시 속에서도 꿋꿋이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제 마음을 붙잡아 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노력을 눈여겨봐 주었고 회의실 밖에서도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항상 조용히 저의 수고를 알아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은 이혼남이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참 좋았어요. 그 사람도 저랑 같은 마음인 진심이 느껴졌고 그러다 그분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장님? 내가 당신 남편이 되고 싶은 뜻입니다. 이혼 후에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당신 때문에 나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오래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생긴 느낌,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는 느낌이 비로소 느껴졌지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사람을 택했고 어머니는 돈줄이 끊길까봐 제 결혼을 반대했지만 저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는 어머니 남동생들 모두 오지를 않았지요. 그래도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저는 비로소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된 그분은 직장 상사였을 때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고 묵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분이었죠. 퇴근 후에는 조용히 제 무릎에 핫팩을 얹어주고 아침마다 식탁에 놓인 반찬 하나에도 정성을 담던 사람. 그런 남편과 함께 산다는 건 제게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가족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 한 집의 주인으로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말이 사장이지 남편이 이끌던 회사는 이제 막 성장세를 타려는 작은 기업이었고 서울이라는 냉정한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엔 아직 미약한 존재였죠. 남편은 늘 회의가 끝난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전략을 세웠고 조직을 다시 세우고 사람을 다시 뽑고 해외 진출까지 도전해보겠다며 원대한 꿈을 접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쟁 회사들이 치고 올라왔고 남편이 믿고 투자한 파트너는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를 함정에 빠뜨린 인물이었습니다.
사업 제안을 가장한 계약서 한 장, 그 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 하나로 우리는 눈앞에서 수년간 쌓아온 기반을 송두리째 잃게 되었고, 남편은 사기 피해자 신세가 되어 결국 회사 문을 닫아야만 했죠. 미안해. 내가 무능력해서. 다 내 잘못이야. 당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다 내 탓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여보. 사업이 흥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운이 나빴을 뿐이야.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어. 내가 곁에서 도와줄게. 남편은 좌절하며 울면서 제게 미안하다고만 했고, 저는 그것이 정말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남편도 어쩔 수 없었고 그저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했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한때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직원들 월급을 계산하던 그 손으로 남편은 폐업 신고서에 서명을 했고, 저는 한 달 뒤면 나가야 하는 전세 계약서만 남겨진 집에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의지할 때라곤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 한 푼이 없고 빚쟁이들만 있으니 저희는 집을 얻을 수도 없었고, 모텔 방을 전전하다가 그래도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살아야 했기에 엄마에게 큰 용기를 내어, 아니 자존심을 접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보증금으로 쓸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금방 일해서 갚을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전화기 너머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순간 끊긴 줄 알았는데 이어진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신이 나갔나? 어디다 손을 벌려? 먹고 죽을 돈도 없어. 네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돈을 달래? 내가 그래서 그 결혼 반대했지? 부모 형제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인생 살 땐 언제고 어려우니 손 벌리냐? 전화 끊고 다시는 돈 얘기 꺼내지도 마라.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도 못한 채 전화를 놓쳤습니다. 진짜로 끊긴 건 선이 아니라 엄마와 저 사이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짐을 빼러 친정 근처로 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엄마가 저를 보더니 문턱 너머로 소금을 한 줌 쥐어 뿌렸습니다.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마치 불길한 손님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밀어내듯 그 하얀 소금을 집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집 앞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마. 그 순간 저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다는 느낌.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땅바닥에 붙어버린 자신을 보는 감각. 그게 그렇게 쓰라리고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뒤 남편은 결국 통사정에서 지인에게 어렵게 손을 빌려 보증금을 마련해 작은 단칸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가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장롱 대신 박스에 옷을 접어넣고, 식탁은 없었지만 우리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절이 절망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보면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고, 어깨가 무겁다며 무심히 제 등을 토닥여 줄 줄 알았고, 남편은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았고 잃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사랑했으니까요. 남편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꿈을 꿀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응원했습니다. 남편이 중고 노트북을 사며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할 때 저는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남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고향에 있지 뭐하러 서울로 기어 올라가? 나이나 많고 헛바람만 잔뜩 든 그깟 놈이 뭐가 좋다고 따라갔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난 그게 실수라고 생각 안 해. 그 사람한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었을 거야. 놀고들 있네. 기가 막혀서. 이 맹추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떨궜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혼해라. 위자료라도 챙겨서 민기 민영이 뒷바라지나 좀 해.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엄마 내 친엄마 맞아? 저거 말버릇 보소. 친엄마니까 널 위해서 한다는 소리 아니냐? 엄한 남자 밑에서 깼게 고생하느니 그래도 남동생들 도움되면 얼마나 좋냐? 나는 엄마가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결혼 생활을, 내 사랑을 몇 마디로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리려는 그 태도 앞에서 말문이 막혔고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위자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노점에서 손이 얼어가며 장사를 하던 그 손. 빚을 갚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계단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던 그의 뒷모습.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싸운 시간들을 돈으로, 그것도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쓰라니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엄마가 내 인생을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자원쯤으로만 본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중요한 적이 없었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을 단단히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그 목소리조차 생각만으로도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어릴 적엔 사랑받고 싶어서, 젊은 땐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며 매달렸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전화번호도 차단했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가끔 전해 들리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살기 위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다행인 건 그래도 하늘이 아직은 우리 편인 건지 남편은 조금씩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남편도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기 위해 밤낮 없이 발로 뛰고 작은 거래처부터 다시 잡아가며 마침내 예전보다 작지만 단단한 사업체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기반으로 무너지지 않게 잘 쌓여 나갔지요. 그것도 운이 따랐던 건지 거짓말처럼 엉켜있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는 느낌이었고 우리는 단칸방을 정리하고 제법 큰 아파트로 다시 이사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것에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노곤하고 지친 얼굴에서 그나마 얼굴이 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제일 고생 많았어. 애도 없어서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벌써 떠났을 텐데 그래도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나는 이렇게 다시 버텨서 일어날 수 있었어. 고마워.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의지가 확고해서 그런 거지.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나를 믿고 여기까지 온 당신을 위해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나 더 많이 노력할 거야. 여보, 난 당신을 믿어. 저와 남편은 한동안 부둥켜 안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품속에서 한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다독거려주며 속내에 있는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숨쉴만 하니까 양가 부모님께 생활비 들여서 이제라도 효도하는 건 어떨까? 특별히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싶어.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양가 부모님이라는 단어 안에 내 엄마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 엄마한텐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잖아. 엄마가 저와 남편을 이혼시켜서 그 위자료로 남동생들 뒷바라지 하라고 했다고 한 사실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왜 그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꾹꾹 눌러 삼킨 삶의 조각들을 말하지 않아도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준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한테 남편이 드리는 건 상관없지만 남편이 어렵게 번 돈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한테는
드리지 말라고 했고, 엄마에게 드릴 생활비 대신 나는 그 돈을 내 삶에, 내 시간을 보듬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엄마는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날 밤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못된 것 같으니 네가 그따위로 배워서 어딜 가겠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처가 부모한테 준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그 돈이 네 돈이야? 지 시애미 애비는 안 굶고 살게 해주면서 나는 왜 버려? 너 좋은 말 할 때 다시 정서방한테 말해서 내게 생활비 달라고 해라. 안 그럼 너 가만 안 둬. 엄마가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미안하지도 않고 나는 엄마한테 한 푼도 못 줘.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받아간다는 생각이 염치 없지 않아?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이런 배은망덕한 것이 태어나서 내 속을 후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이지.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그런 존엄성이 있는 인간한테 엄마는 어떻게 했는데? 나는 엄마한테 한 푼도 안 줘. 너 걸리기만 해봐라. 아주 내 손으로 주리를 틀 거야. 밤길 조심해라.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악을 쳤고, 분노도 슬픔도 한숨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은 채 엄마한테 내 할 말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는 밤길 조심하라며 나를 위협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더 이상 떨어질 정도 없었고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면서 딱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 이젠 진짜 끝내야겠다. 지금껏 수도 없이 마음을 닫았다 열고 애써 참아내며 스스로를 설득해왔지만 그날 엄마 입에서 내뱉어진 말은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을 내 인생 안에 두고 살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이유도, 제 선택의 무게도 그저 부모에게 돈 안 주는 나쁜 자식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저를 규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삶에서 엄마를 다시는 들이지 않겠다고, 다정한 척 연기하지도 책임감으로 포장하지도 않겠다고.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우니 제게는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것 또한 천륜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제 안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임신 12주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어떻게 임신한 것을 모르셨어요? 몸 조심하시고 무슨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처음 병원에서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기쁘고 떨리고 무섭고 따뜻하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건 나도 부모가 되는구나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고 낳고 길러가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걸요.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실수하고 사랑조차도 때로는 서툴고 엇나갈 수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들려온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 남동생 민기 취업이 안 돼서 집에 틀어박혀 지낸다는 얘기였습니다. 민기도 하도 답답했던지 제게 연락을 했다가 제가 안 받으니까 남편에게 찾아갔던 모양이었습니다. 민기는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매형한테 아무 일이라도 시켜달라 애원했고 남편은 제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죠. 저는 완전하게 그 집안 사람들과 연을 끊기로 했지만 또 막상 남동생이 그렇게 찾아와 애원했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민기가 원래 그러던 녀석이 아니었거든요. 공고 겨우 졸업해서 사고뭉치에다 일만 치던 녀석이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었던 모양인지 맘 잡고 직장을 구하려던 모양새가 기특해 보였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지 결정해서 제게 전했습니다. 당신 동생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자리 하나 연결해봤어. 그래도 가족인데 마음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 여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처남이 오죽 답답했음 날 찾아왔겠어. 당신하고도 잘 지내보고 싶은데 당신이 연락을 안 받아서 내 회사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왔는데 제발 일자리 좀 달라고 뭐든지 다 하겠다고 살갑게 굴며 간도 쓸개도 다 내놓는데 내가 차마 외면할 수가 없겠더라고. 민기가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처음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그토록 상처받고 외면당했던 나를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민기가 그래도 동생이라고 신경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묵묵히 그 일을 해냈고 기어이 민기를 좋은 직장에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민기는 저희 남편한테 잘하게 되었고 민기가 남편하고 잘 지내니 민영이도 연락해서 은근슬쩍 끼며 친목을 다지게 되었죠. 매영, 삼계탕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동네 유명한 삼계탕집에서 누나 거랑 같이 포장해 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뭘 이런 걸 사왔어 처남. 안 사와도 되는데. 그래도 그게 예의가 아니죠. 매영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저희를 얼마나 신경 써준 것도 잘 아는데 저희가 철이 없어서 이제라도 그 고마움을 안 게 다행이에요. 그치 누나? 어? 그래. 저는 당황스러웠던 반면 남편은 그래도 처남들이랑 잘 지내는 게 좋은 듯 싶었습니다. 오며 가는 게 정이라고 처남들이 살갑게 다가오니 더 챙겨주지 못해 안달인 사람이었죠. 민기와 민영이 두 사람 모두 남편을 매영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의 철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은 이제 누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진심을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엄마에 대한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요즘 말이야 그때 누나한테 너무 심했다고 진짜 많이 미안하다고 시간만 되면 그 얘기만 하셔. 이제 와서 그러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면서도 사과라도 하고 싶다 그 말은 꼭 하시더라. 누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누나 낳아주신 엄마잖아. 이제 엄마 용서하고 연락하면서 지내는 건 어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꼭 얼었던 땅 속에서 싹이 비집고 올라오는 것처럼 오랜 시간 가슴을 누르고 있던 능어리가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풀렸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외면받는 딸이 아닌 누군가에게 반성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처음으로 엄마를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또한 남동생들의 말을 곁에서 들은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남들 말이 맞아. 그래도 당신 어머니잖아. 이젠 연락도 좀 하고 손주도 보여드리고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떻게 천륜을 끊겠어. 그 말에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어른거렸습니다. 엄마가 다시 제 삶에 들어오는 것이 언젠가 또다시 상처가 되어 돌아올까봐 그저 잠시 달라진 척만 하고는 결국 예전처럼 저를 이용하려 들진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남동생들과 남편 말처럼 한 번쯤은 마음을 열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엄마를 초대했고 엄마는 목소리부터 반갑게 달라지며 저희 집의 다른 친정 어머니처럼 반찬이며 과일이며 바리바리 싸우는데 예전과는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기에 진짜로 엄마가 달라진 건가 의아하기까지 했지요. 그리고 엄마는 손주를 보자마자 덥석 안고서 너무 예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얼마나 예뻐. 어쩌면 요렇게 귀염둥이가 내 손주로 태어났니? 하고 품에 안고는 처음으로 참 사람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어쩐지 마음이 무장해제 되는 느낌이었어요. 엄마도 나이 들어서 이제 정말 변했나 보다. 그 순간 이런 엄마면 내 곁에 있어주면 너무나 좋겠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는데 엄마가 죽을 때가 됐나. 엄마가 곁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짧은 순간 저도 참 단순하게 그런 행복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사람 쉽게 변하는 것 아니고 그래서 고쳐 쓰는 것 아니랬고
혹시나가 역시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얘 점례야, 니네 요새 잘 산다며? 엄마가 요새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엄마 용돈 좀 주면 안 되겠냐? 용돈? 에이, 아니다. 용돈 하면 부담스럽지. 내가 차라리 집에 올 때마다 네 지갑에서 조금씩 가져가는 게 부담이 덜하겠구나. 이렇게 말하며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도 엄마는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제 지갑을 열었고 아이를 돌봐준다며 집에 머무는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쓰려고 했던 장바구니 속 현금을 이건 내가 대신 사다 줄게 하며 슬쩍 가져가셨고 며칠 뒤에는 제 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잔뜩 본 영수증이 냉장고에 아무렇지 않게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놓았나 착각하게끔 엄마는 제 눈치를 보며 지갑에서 돈을 빼다 썼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래도 애봐 주시고 하니 좋게 생각해서 잠깐 쓰시고 돌려주실 거야 하고 넘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남편한테 애봐 주는 비용 명목으로 돈을 얼마씩 따박따박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는 딱 입을 닫고 모른 척 용돈 대신 조금씩 제 지갑에 필요한 만큼 쓰겠다고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가져가는데 그래도 엄마와 잘 지내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문제였기에 이걸 어째야 할지 싶었습니다. 더욱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 카드가 엄마 손에 익숙하게 쥐어져 있는 걸 보며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손주의 미소 뒤로 그 손을 감추었을 뿐이었습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차라리 거기서 끝이면 다행이었지요. 엄마는 점점 사위를, 그러니까 제 남편을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서방, 바쁘지 않으면 집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니? 택시 밤에 타고 다니는 것도 좀 무서워서 정도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기에 남편으로서는 당연히 그거 못 모셔다 드리겠나 싶어서 오히려 미안해하며 모셔다 드렸는데 그것도 잠시였죠. 한동안 남편에게 신세를 지는 게 익숙해졌는지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편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모임 있어. 몇 시에 데리러 오게나. 그리고 끝나면 집까지 바래다 줘야 하는 거 알지? 내친 김에 함께한 친구들도 몇 명 탈 거니 동선 잘 짜놓게나. 이런 식의 말이 이어졌고 남편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진료가 있다 하면 제게 말하지 않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왕이면 사위차로 가는 게 편하지. 점리가 운전하는 것은 영 불안해서 하고 웃으며 부탁했죠. 모임비, 약값, 진료비 그 모든 돈을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래도 엄마에게 미안한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자 엄마는 되려 소리를 쳤지요. 너 지금 그 돈 좀 내줬다고 공치사 하냐? 막말로 늙은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너희가 잘 사는데 조금쯤은 괜찮잖아. 그게 그렇게 아깝냐? 그 말은 어느새 엄마의 입버릇이 되었고 남편은 카드 명세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다 말없이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괜찮아, 어른 모시는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더 어린애처럼 느껴졌고 이 상황이 내 가족의 문제라는 죄책감에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번 왜 또 내 남편까지 이용당해야 하지? 왜 엄마는 한 번도 당연시하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끝없이 묻고 또 묻고 있었습니다. 착한 남편은 끝까지 엄마의 요구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운전해달라 하면 차 열쇠를 들었고 병원에 같이 가달라 하면 일정을 조정해서 시간을 냈으며 모임비가 필요하다 말하면 말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 모든 상황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처음엔 속으로만 참았죠. 하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수고는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엄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위를 부리는 게 마치 본인의 권리인 양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돌아온 남편이 한 손에는 생수병을 다른 손에는 두툼한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을 때 엄마는 자연스럽게 자기 집 거실 마냥 발라당 드러누워 리모컨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왔어? 나 물 좀 갖다 줘봐. 다리 저려 죽겠어.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안에 쌓인 감정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사위가 하인이에요? 운전기사의 비서에 지갑까지 열게 하면서 한 번이라도 미안한 기색은 있었어요? 엄마는 순간 얼굴을 찡그렸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 남편이 불쌍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남자라면 아주 정신이 나갔지. 보통은 핏줄 편들지 남편 편드는 딸려는 너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평생 너 구박당한 거야. 알아? 너희가 벌면 나 좀 편하게 해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나 구박한 건 알아? 편하게? 엄마, 이건 그냥 착취야.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대체 엄마란 사람한테 어디까지 실망을 해야 돼? 제발 그만 좀 해. 뭐라고? 이놈의 기집애가?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엄마는 내게 악을 치더니만 이내 몸을 못 가누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비틀거리더니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지러워 머리가.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황급히 달려가 일단 엄마를 붙잡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채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도착한 엄마는 결국 진료를 받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고혈압에 뇌졸중 위험까지 있다는 말에 의사는 더는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입을 닫고 병실에 앉아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마치 그 안에 숱한 말들이 여전히 들끓고 있는 것처럼 엄마의 얼굴은 단 한순간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깨어난 엄마는 며칠 동안 내게 병간호를 받으며 생각이 났던지 갑자기 유언장을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리할 건 해야겠다. 정리할 거라니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유언장을 작성해야 할 것 같다고. 당장 네 남동생들 불러라. 정확하게 하고 공증도 받아야 하니. 저는 엄마의 유언장이라는 말에 긴장했고 엄마가 갖고 있는 집안채를 3등분으로 나눠주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엄마였죠.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남동생들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오게끔 했고 엄마가 아들들만 가까이 두고 딸은 저 멀찍이 있으라는 말이 엄마 말 맞다나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직접 작성하며 보여준 유언장 초안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채 그리고 현금 자산 약 5억 원. 그 모든 재산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민기와 민영 두 남동생에게만 나눠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저 서운하거나 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먼저 엄마에게 이런 돈이 있었단 말인가 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늘 돈이 없다고 죽고 싶다고 500만 원 보증금 한번 부탁했을 때도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난리를 치며 소금까지 뿌리며 내쫓았던 엄마가 사실은 수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재산을 아무 주저 없이 남동생들에게만 넘기겠다고 선언하는 그 모습. 그날 저는 병원 복도 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뻐근하게 우겨들었고 머릿속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엄마에게서 받았던 모든 말과 행동이 이해가 아니라 제 확인처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500만 원만 달라고 그야말로 무릎 꿇는 심정으로 엄마에게 부탁드렸던 그날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다는 말로 내 마음을 베어내고 끝내는 집 앞에 소금까지 뿌려가며 나를 내쫓았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이제 와서는 남편이 다시 자리 잡고 잘 나가니까 그 덕 좀 보겠다고 친정 남동생들 앞세우고 속닥거리며
천연덕스럽게 나타나 그래도 니들 잘 사는데 친정인데 당연히 연락하며 지내야지 하고 말하며 웃는 모습에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 엄마는 단호했고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 몫은 어떻게 하나도 없어? 내가 엄마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엄마는 끝까지 날 자식으로 생각 안 하고 아들들만 챙겼다는 게 너무 엄마한테 실망스러워. 엄마라며? 나 딸 아니야? 어떻게 남동생들만 챙겨? 얘 좀 봐. 너 설마 내 돈 노렸니? 그건 당연히 다 우리 민기 민영이 몫이지. 너는 뭐 해준 게 있냐? 딸이라는 건 원래 바람 없이 부모 봉양하는 존재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딸 낳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 공짜로 노후를 맡길 수 있으니까. 너 딸이니 잘하는 거 그거라도 하면서 쓸모 좀 증명해봐. 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나한테는 평생 짐이란 딱지를 붙여놓고 남동생들은 그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도 기회도 재산도 다 쥐어주는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를 보려하지 않았구나. 그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무릎을 세우고 병상에 기대어 있던 엄마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대체 엄마한테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평생 그렇게 사시던 분이니 이제 와서 뭘 기대하겠나 싶네요. 그냥 그렇게 평생 엄마 방식대로 사세요. 전 더 이상 엄마를 제 삶에 들이지 않을 테니 내 덕 보겠다는 생각 이제 그만두고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 네가 그럴 수 있어? 낳아주고 키워줘? 개처럼? 애완동물처럼? 엄마, 나한테 더 이상 이러지 말고 엄마 소중한 아들들한테나 가서 대접받아요. 엄마가 해준 만큼 걔네들도 해주겠지. 왜 제일 못한 딸한테 와서 비벼대? 유산은 끔찍한 아들한테 물려주고 왜 몸은 나한테 의탁하려 하냐고. 아들들한테 주고 아들들한테 기대. 염치 없단 소리 듣지 말고 서로 좋잖아. 안 그래요? 뭐? 이 가짜는 게 어따 엄마한테? 병원비도 민기 민영이한테 내라 할게. 엄마가 1인실 써서 꽤 많이 남았지만 뭐 어때? 유산 상속받은 것에 세 발의 피인데 진짜 우리 끝이야 엄마. 알았어?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외면하고 도망치듯 나왔고 집으로 가는 길에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왜 그리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들에게 병원비를 전가한다고 하니 한도 끝도 없이 병원에 있을 것 같은 친정엄마는 당장 1인실에서 나와 5인실에 있다가 가급적 빨리 퇴원을 하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정상이었고 혼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자식들을 부르고 부탁하고 짐을 맡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남동생들은 처음 몇 달은 번갈아 가며 엄마를 모셨습니다. 거실에 따로 침대를 놓고 약속도 미루며 효자 소리를 들을 만큼 바쁘게 움직였죠.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다란 말 나오게 그야말로 대단한 효도를 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산이 깔끔히 정리되고 그 액수가 각자 계좌에 들어가고 나니 그들의 태도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동생들은 엄마를 앞에다 두고 할 말 못할 말 마구해대기 시작했지요. 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엄마 모시는 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렇고 형수랑 엄마랑 자꾸 부딪혀서 엄마도 힘드시잖아. 엄마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그러게 누나한테 잘했음 서로 편했잖아. 아 진짜 골치 아프네. 엄마 올 때마다 맨날 집사람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지치는 줄 알아? 이번 달은 형네가 좀 봐줘. 나 진짜 안 돼. 그렇게 한 명씩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엄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그렇게 예뻐하고 믿던 쌍둥이 동생들이 머리 굴려서 내놓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도저히 엄마 안 되겠다. 이대로는 우리가 먼저 명줄 짧아지겠어. 엄마, 이젠 요양원 보내야 할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은 귀한 딸인데 엄마 때문에 뭔 죄냐고. 엄마가 고분고분한 사람도 아니고 친딸한테 누나한테 한 것 보면 뻔하지. 얼마나 우리 안 볼 때 며느리 잡겠냐고. 하지만 정작 친정엄마는 친딸보다 며느리에게 헐배는 더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 골병 들게 하면 그 스트레스가 아들들한테 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양반이었으니 말이죠. 뭐 여행 가서도 제 건 안 챙겨도 며느리 것부터 챙기고 살뜰하게 돌봤는데 정작 며느리들은 동서 형님끼리 속닥거려서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내쫓으려 작정하고 동생들에게 허구한 날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간질을 시킨 것이었죠. 엄마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했지만 그것이 이제 와서 제 알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보낸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당연히 거부했고 급한 마음에 안 되겠다 싶었던지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밖에 없다 점례야. 그래도 네가 내 친딸인데 엄마 요양원 보내면 네 맘이 편하겠니? 너라도 나 데려가라. 나 요양원은 정말 싫다. 거기 가면 진짜 죽는 거야.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했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내가 보내는 거 아니야. 알잖아. 동생들이 결정하고 엄마 못 모시겠다고 보내는 거. 나 엄마 못 모셔. 못 데려가. 요양원 싫다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권리도 의무도 없어. 그러니 아무 상관없는 내게 그러지 말고 동생들한테 더 빌어봐. 요양원 가기 싫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윽고 엄마의 낮은 한숨과 원망하는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인이 박혀서 나는 예전처럼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너무도 정당한 거절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존재를 증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또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전화를 붙잡고 저를 향해 욕을 넘어 이제는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딸 키워봤자 쓸모도 없다. 이럴 줄 알았으면 널 낳지도 말았어야 했다. 너 내가 평생 못 살게 굴 거야. 어디서든 너 못되게 빌 거고 네가 고지고대로 명줄대로 못 살게 가만두지 않을 거야. 편한 대로 하세요. 끊어요. 그것이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이자 기억 속에 담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말들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더 깊이 베이더군요. 저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숨을 골랐고 그제야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자식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사랑받지 못한 과거에도 외면받은 결혼 생활에도 남편까지 하인처럼 부려놓고도 끝내 단 한 번의 미안함조차 없는 이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단 한 톨의 미련도 남겨서는 안 되겠다고 듣자니 엄마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몸은 멀쩡한 상태였고 마음만큼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에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혼하게. 네 마누라 그것이 아주 흉물이야. 이런 식으로 엄마 버린 것이 천벌받을 텐데 자네도 그 천벌 같이 하고 싶지 않음. 당장 점례 내보내게나. 그건 자네 덕에 호화 누릴 자격 없어. 그것이 천벌받아 쑥대밭이 될 때까지 내가 지켜볼 거야. 남편에게 온 그 모든 통화 기록이 마치 바늘처럼 가슴에 박히고 제 일상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래 써왔던 집 전화 번호를 바꿨습니다. 제 핸드폰과 남편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말이죠. 어릴 적부터 써오던 누군가가 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낸 거죠. 그렇게 엄마는 자식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상태에서 요양원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저는 저를 소중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는 가족의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감정은 참 많이도 참았구나, 참 오래 버텼구나 하는 다독임입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엄마라는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처음엔 그 공백이 무서울 줄 알았지만 막상 꺼내놓고 나니 가슴 한쪽이 시원하더군요. 죄책감도 두려움도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합니다. 엄마니까 그 단 한마디에 얽매여 얼마나 많은 날들을 참아냈는지, 얼마나 많이 나를 포기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그 시간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누구의 사랑을 애써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삶,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제가 선택한 일상 속에서 비로소 저는 저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제 이름을 대신해서 불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끝끝내 지켜낸 제 삶의 자존심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